지금 이 시각 서울 서초동 일대에선 대규모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최후 통첩이라며 조국 장관 수호와 검찰 개혁 등을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처음으로 만나 세계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러 네 번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에 다가서는 태풍 하기비스가 우리나라에도 강한 바람을 몰고 오면서 동해선 전차 선로가 끊겨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일본에선 강풍으로 소형 트럭이 뒤집혀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죽은 야생 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멧돼지 저지선을 설정하고 총과 덫을 이용한 대대적인 포획 작전에 나섰습니다.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우리 특사단 명단이 이르면 내일 발표되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특사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도 짧은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교도관이 수용자 영치금 약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수용자들에게 불법 물품을 넣어준 변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폐쇄적인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벌어지는 불법 백태,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봤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 전기차.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9번째 촛불 집회가 서울 서초동에서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주말 집회로는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오후 4시 사전 행사를 시작해서 6시부터는 촛불 문화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장면은 서초역 사거리에서 촬영하고 있는 현재 집회 모습입니다. 오늘 검찰청 앞에는 저희 김태형 기자가 나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박민규 기자가 참가자들 속에서 취재를 하면서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차로를 연결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태형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집회 상황부터 정리해서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반포대로입니다. 현재 왕복 8차로는 촛불을 든 집회 참가자들로 차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검찰은 개혁 조치에 응하라는 목소리와 정치권은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주최 측은 최후 통첩이라고 적힌 깃발을 집회 현장 곳곳에 내걸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형 퍼포먼스를 이용한 태극기를 이용한 대형 퍼포먼스가 원래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지연되면서 지금 현재 예정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태형 기자 뒤로도 모습이 잘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죠? 네, 낮부터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초경찰서 인근부터 예술의 전당까지의 거리가 약 2km인데 이 구간은 현재 참가자들로 차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초동 내거리 주변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참가자 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오늘로 이제 9번째입니다.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주최 측은 일단 이번 주를 끝으로 촛불 집회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정이라는 표현을 쓴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최 측은 앞으로 검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촛불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정치적인 수사를 계속한다면 집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최 측이 오늘 집회의 제목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모인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김태형 기자였고요. 이번에는 집회 현장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이어서 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박민규 기자가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주최 측이 최후 통첩문을 낭독했다고 조금 전 김태형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조금 전 약 10분 전 정도에 주최 측이 낭독한 이른바
최후 통첩문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요. 지금 제 주변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그림에 잡히고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이곳이 집회 참가자들이 이렇게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바로 뒤에도 손글씨로 검찰개혁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계신 참가자분이 보이고요. 주변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와 더불어서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 진실보도라는 구호를 연달아서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오늘 집회에서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언론에 대한 이 집회 참가자들의 불만이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후 통첩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개혁 조치에 응하고 과잉 수사를 중단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집권 여당의 민주당에는 공수처 설치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에는 정상 정치에 복귀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언론을 향해서도 지금 현장 상황 보여드리는 그대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이렇게 요약되는 3주에 걸친 대규모 집회의 주장을 한데 담은 선언문 성격을 띠고 있다. 최후 통첩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박민규 기자가 지금 3주째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좀 달라진 장면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취재를 했는데 오늘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문구가 새로 나왔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주최 측이 준비한 9개 손팻말 중 하나에 인쇄가 돼 있었는데요. 이 손팻말의 반대편에는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의 흑백 사진도 인쇄가 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 팻말 의미에 대해서 참여정부 때부터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던 검찰개혁이 지금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박민규 기자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했지만 지금 이제 손팻말들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또 언론개혁이라는 구호 많이 보입니다. 자, 오늘도 박 기자가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매주 이어지고 있는 집회 분위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해가 지면서 격앙된 분위기로 참가자들이 저희 취재진을 둘러싸고 진실보도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요. 앞서 해가 지기 전에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왔다는 김원기 씨의 말인데요. 2주 전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매우 분노해 있었다면 오늘은 집회가 축제 같은 느낌이다. 참가자들 중에서는 중도층 성향의 참가자가 더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들의 생각도 들었는데요. 성북구 정릉동에서 왔다는 한 참가자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집회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법제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자 또 수사권을 일정 부분은 경찰에 이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참가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또 반대편에서는 다른 집회도 열렸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은 혹시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양 집회 간에 특별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낮 시간에 일부 보수 성향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직접 물리적인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고 일부 욕설과 원색적 표현을 통해서 이 소란을 좀 피우기도 했는데요.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런 도발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독여서 큰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집회는 저녁부터 시작됐지만 준비는 오전부터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점심시간 뒤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는 태극기 손팻말이 등장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오늘 집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 정오를 지난 시점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듭니다. 반포대로 8차선 도로가 이내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조국 장관의 이름이 적힌 야광봉과 배지, 모습을 그린 티셔츠 등이 등장했습니다. 최후 통첩,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깃발들이 길을 따라 늘어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주에 이어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가 양쪽에 새겨진 손팻말과 노랑 풍선을 들었습니다.
태극기 파도 응원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그 모인 힘이 그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조국 장관이 조금 편파적인 그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 마지막으로 이제 참석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처럼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대검찰청과 논의 끝에 3곳의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에서는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차관과 대검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개혁 작업을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게 개혁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루 뒤 대검찰청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든 특별수사부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지난 8일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부의 이름을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 대검은 부정부패, 선거 분야 등 5가지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무부의 김호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대검의 강남일 차장검사, 이원석 기조부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놓고 양 기관의 간부가 모인 건 처음입니다. 특수부를 3개 검찰청에만 설치하고 이름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기로 했다는 게 법무부와 대검 측의 설명입니다. 또 나머지 검찰청에 있던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꾸고 이를 위해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곧바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형사부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부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며 형사부로 바뀌게 되면 형사사건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직접 인지해서 하는 수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수부를 설치하게 될 3개 검찰청은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이 검찰 개혁안을 각각 발표하던 모습에서 양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며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정경심 교수를 4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표창장 위조 의혹에 집중했는데 오늘부터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한 걸로 전해집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3번째 조사 이후 나흘 만에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개인 노트북의 행방과 사모펀드 의혹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선 3차례 소환에선 조사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쯤 정 교수를 한 차례 더 부를 방침인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윤중천 변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료를 냈습니다. 수감돼 있는 윤중천 씨를 접견했는데 윤석열 총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진술을 받았지만 기초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고 윤 총장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외부 요원들도 관련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중천 씨의 변호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윤 씨를 만나고 온 뒤 입장을 전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윤 씨는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조사단의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이 언급된 것에 대해선 말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친분 있는 법조인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긴 것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초대형 태풍 하기비스가 잠시 뒤 일본에 상륙합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워낙 힘이 센 태풍이라 부산과 경남 동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오전 거센 바람에 뜯겨나간 철판이 기차 선로에 떨어져서 동해선 열차가 멈춰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찻길 중간을 지나는 다리로 정비사들이 다가갑니다. 다리는 중간이 횡합니다. 붙어있던 철판이 강풍에 날아간 겁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부산 기장군 동해선에서 다리 철판이 강풍에 떨어졌습니다. 철판은 다리 아래쪽 열차 전기선을 끊었습니다. 승객 200여 명을 태우고 달리던 무궁화호가 끊어진 전선에 부딪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하선 2개 선이 있는데 상행선 쪽에 다리를 정비 중인 사람도 바람에 밀려나갈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부산과 경남에 강풍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낮까지 신고된 강풍 피해는 부산에서만 29건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0m. 지난달 초 한반도를 지났던 태풍 링링 때 바람과 비슷합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품은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 바람이 세진 겁니다. 동해선 운항은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태풍 하기비스는 지금 이 시각 도쿄 부근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벌써부터 인명피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피해 상황 윤서령 특파원을 연결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피해가 우려돼서 지금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 특파원, 지금 도쿄에 있죠. 시간상으로는 이제 곧 태풍이 도쿄 통과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 강력한 태풍 19호 하기비스는 오후 7시 시즈오카현에 상륙해 잠시 후 9시쯤 도쿄가 있는 간토 지역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가와 현에는 800mm 이상의 비가 내려 10월 한 달 평균 강우량의 약 2.5배에 달하는 비가 이틀 새 내렸습니다. 제가 있는 도쿄 도심에는 시간당 60mm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쉴 새 없이 창문이 흔들리고 옆으로 비가 들이치는 등 세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에는 지바현 남동부 먼바다에서 규모 5.7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해 도쿄 도심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예, 저희도 앞서 살짝 전해드렸지만 벌써부터 인명피해가 나오고 있죠.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하기비스는 순간 풍속 초속 60m의 초강력 바람을 몰고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속 60m는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216km의 속도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치바현에서 강풍으로 경트럭이 뒤집혀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사망하고 범람한 강에 휩쓸리거나 주택 붕괴로 인해 4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현 112만 명에 대해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1958년 9월 1,200여 명의 희생자를 냈던 태풍 가노가와와 비슷한 수준의 폭우가 내릴 것이라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네, 도쿄에서는 철도도 운행을 멈췄다면서요? 네, 도쿄 수도권 지역의 철도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계획 운휴에 들어갔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칸센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낮부터는 이미 시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차들도 거의 다니지 않아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도 일제히 휴업에 들어가서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전날에는 빵과 물, 또 컵라면 등을 사재기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동네 마트와 편의점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NHK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재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견된 죽은 야생 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멧돼지들은 모두 비무장지대 남쪽,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통제선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2번째인데요. 이번처럼 비무장지대 밖에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연천군 비무장지대 안쪽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추가로 발견돼 이것도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멧돼지 비상령이 내려지면서 방역당국도 대대적인 포획 작전에 나섰습니다. 일단 저지선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있는 멧돼지는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총과 덫을 총동원한다는 건데 과연 멧돼지를 막을 수 있을지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중간에 2개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환경부가 폭 2km 멧돼지 차단선을 정한 겁니다. 차단선 안에 있는 멧돼지는 총을 쏴 모두 없앱니다. 강원도 북부에선 군의 협조도 받습니다. 1차 차단선은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역을 감싸고 2차 차단선은 북한강과 46번 국도를 경계로 합니다.
바이러스가 남쪽으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에 나선 겁니다. 멧돼지 포획 방식은 차단선 안쪽과 바깥 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바이러스 발생 지점 주변인 발생, 완충 지역은 총기보다 덫을 이용합니다. 멧돼지가 총소리에 놀라 도망가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이보다 남쪽인 서울, 인천, 가평 등 9개 지역은 경계 지역으로 총을 쏴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선만으론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하지만 더 적극적인 멧돼지 정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강원도 철원까지 바이러스가 퍼진 만큼 차단 지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1왕의 즉위식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여기 누가 참석할지 내일 발표될 수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특사로 방문해 아베 총리와 짧은 회담도 가질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날 예정이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이렇게 한일 간 만남이 이어지는 건 처음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후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특사를 파견해 일본 정부와 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시도에 별 반응이 없었는데 최근 기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隣国であります。国際法に基づき国との約束を遵守することを求めたいと思います。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특사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내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15분가량 짧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한일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즉위식을 나흘 앞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납니다. 청와대가 전 세계 85개 주한 대사들을 초청한 데 따른 겁니다. 다음 달 4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를 찾습니다. 이런 이딴 만남이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비관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기업이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1+1 방안을, 일본 정부는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제안했지만 양국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어제 봉하마을을 찾았던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오늘은 부산의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친한파이자 진보 정치인이죠. 과거 일본의 잘못에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가해자인 일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을 꼼꼼하게 둘러봅니다. 1940년대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군함도 기록 앞에선 한참 머무릅니다. 조선인들에게는 지옥선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의 공고에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해설사의 말에 곧바로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일본군 위안소에서 벌어진 참상 앞에선 고개를 숙입니다. 흑백 사진 속 피해자들과 마주하자 두 손을 모아 애도합니다. 준비된 화환에는 역사의 교훈이 미래를 만든다는 글을 새겼습니다. 그는 많은 일본인이 이곳을 방문해 겸허하게 진실을 봐야 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강제징용의 배상 문제를 두고선 한일 협정을 떠나 가해자 일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해엔 경남 합천의 원폭 피해자를 찾아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선 이런 자신의 행보를 알리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망언을 한 류석춘 교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은 일하는 동안 월급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사실상 착취당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전태일 재단은 당시 상황을 무시한 전형적인 곡하가세라며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월간조선 10월호에 실린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0주년 특집 기고문 7개 중 하나입니다. 류 교수는 전태일이 16살에 평화시장에서 시다로 일을 시작해 만 3년 만에 재단사가 되었고 월급은 10배 올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1964년부터 6년 동안 월급이 15배 이상 상승했다며 착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태일 평전에서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착취라는 단어가 활용되었을 뿐이라며 다른 봉제 노동자들도 임금 상승을 통해 계층 사다리를 착실히 올라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태일 재단은 수치만 나열하며 이면을 보지 않는 전형적인 고카 가세라며 규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류 교수가 임금의 액수만 이야기하고 실질 구매력은 무시했고 비인간적인 당시 노동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노동 구조와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무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자로서 게으르고 비양심적이라며 교수직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주장은 지난해 낸 책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오늘의 이슈 플러스는 폐쇄적인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벌어지는 불법 백태들입니다. 먼저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사라고 가족이나 친지들이 넣어주는 돈을 영치금이라고 하죠. 대부분 넉넉지 않은 사정에 넣어주는 돈일 텐데 이 영치금에 손을 댄 교도관이 붙잡혔습니다. 3년 동안 빼돌린 영치금만 3억 원이 넘는데 교도관은 이 돈을 전부 인터넷 도박에 썼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 교도소입니다. 지난 7월 이 교도소 영치금 관리를 새로 맡은 교도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영치금 계좌에 있는 돈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돈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사라진 영치금은 3억 3,080만 원에 달했습니다. 수감자 한 명이 맡길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 원. 수백 명의 돈이 사라진 겁니다. 조사 결과 전임 교도관 A씨가 현금으로 받은 영치금을 빼돌리고 전산 시스템에는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했습니다. A씨가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가까이 영치금을 빼돌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데 이게 이런 내용이 해버리면 오히려 방해가 될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적인 사람들. A씨는 이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730여 차례에 걸쳐 16억 8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루 평균 3번 도박한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8월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돈을 받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변호사가 허가받지 않은 물건들을 수용자들에게 건네주다 발각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자신의 수용복 셀카를 전해주는가 하면 담배를 몰래 전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심부름, 이어서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치소 변호사 접견실은 투명한 방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 8월 최모 변호사는 사기 혐의 피의자 임모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변호사가 임 씨에게 소송 서류 꾸러미를 건넸는데 수상한 사진 몇 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한 직원은 이후 임 씨 수용실에서 해당 사진들을 찾아냈고 구치소 측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임 씨가 건네받은 사진 8장은 모두 최 변호사가 비키니를 입고 찍은 셀카 사진들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임 씨는 모두 규정 위반을 인정했고 구치소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취재진에 수용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여러 도움을 받아왔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서울구치소에선 껌과 담배를 몰래 들여온 수용자들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의 변호사들이 공급처일 것으로 의심하고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요. 저희 변협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최고 제명까지
징계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불법으로 물품을 전달해 징계를 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수용자를 위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돈을 송금해준 변호사부터 담뱃가루를 넣은 볼펜을 전달한 변호사 모두 변협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주말인 오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버스가 일가족이 탄 차를 들이받아 뒤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딸 2명이 숨졌고 앞자리에 남편과 아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버스도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20명 넘는 사람들이 크고 작게 다쳤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은색 SUV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는 오후 1시 20분쯤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호범나들목 근처에서 고속버스가 정체로 서행하던 SUV를 들이받으면서 육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딸이 숨졌고 앞좌석에서 운전하던 아들과 조수석의 남편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버스와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30여 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나들목 주변에서 의경을 실은 버스 2대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버스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2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사천교 교차로에선 버스와 덤프트럭이 부딪혀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일촌 파도 타기 도토리. 오랜만에 들으시죠? 싸이월드가 남긴 추억의 단어들인데요. 한때 국민 절반 정도가 싸이월드를 이용했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얼마 전 아무 공지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려놨던 사진만이라도 되돌려받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큰데 싸이월드 관계자들은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한때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용했던 싸이월드. 그러나 이번 주부턴 PC와 모바일 모두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본사 사무실은 텅텅 비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월급까지 밀리면서 직원 대부분이 회사를 나갔습니다. 작년 11월부터요. 문을 닫기 시작한 거는 7월 초부터 아예 출입구를 폐쇄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채권자들이 자꾸 싸이월드 홈페이지 도메인은 다음 달 12일에 만료됩니다. 그때까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서비스 백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데이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백업을 하라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공지도 없이 하루아침에 글과 사진이 사라져버린 가입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유료로라도 좋으니까 사진 이런 부분은 다시 백업할 수 있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좀 사이트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싸이월드 관계자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 투자자와 싸이월드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산 투자자 일부는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산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끔 나만의 경치 즐기겠다며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거라 걸리면 과태료도 내야 하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조익신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출입금지 표지판을 넘어 비좁은 산길을 따라 20여 분. 낭떠러지 근처에서 등산객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출입금지 구역 들어오셔서 자연공원법 28조 1항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십니다. 잇따라 적발된 등산객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제발로 그냥 하나는 끊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반성보다는 당장 10만 원의 과태료가 아깝습니다. 사람은 다 지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비싸냐?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국립공원 안전사고 가운데 20%가 비법정 탐방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법정 탐방로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구조가 지연이 되는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조를 위한 위치 표식이 없는 데다 외진 길이라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이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샛길 산행이 더 늘었습니다. 보란 듯이 인증사진을 올리고 탐방 경로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너무 자세한 지도 정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비법정 탐방로까지 표시하는 바람에 등산객들이 쉽게
불법 산행에 나선다는 겁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족을 몰아내려고 공격을 시작한 지 나흘째입니다. 민간인들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쿠르드족 1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런 틈을 타고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예린 기자입니다. 여성 수십 명이 뛰어가다가 경비들에게 제지당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시리아 북동부의 한 수용소에서 IS 포로의 가족들이 탈출하려다 붙잡힌 겁니다. 이날 오후 가까운 도시에선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3명이 숨졌는데 IS는 자신들이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근의 다른 수용소에선 IS 포로 5명이 도망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터키의 쿠르드 민병대 공격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IS도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군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국경 8km까지 진격했고 쿠르드 마을 10여 곳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쿠르드족 10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약 40만 명이 마실 물이 나오던 상수도 시설이 파괴됐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만 3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인 쿠르드족을 배신했다는 비판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 터키의 경제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선 강풍으로 나무가 전력선을 덮쳐 불이 날 걸 대비해 강제로 전기 공급을 끊는 조치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일어나 축구장 면적 4,000배에 달하는 산림이 탔습니다. 주민 10만 명이 대피했고 그중엔 한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불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산불은 무서운 속도로 번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밤 10시쯤 캘리포니아 남부 실마 인근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은 몇 시간 만에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포터렌치와 그라나다 힐스로 번져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LA에서 북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실마 지역의 한 주택입니다. 산불로 주택 전체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주택 25채가 불에 탔습니다.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막아보려던 한 50대 남성은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주민 10만여 명에겐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서 전력 공급 회사들은 캘리포니아 북부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 단전을 실시했습니다. 산불의 주범인 센타에나 강풍이 예보되자 내린 조치인데 산불은 단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남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산불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발화 지점의 한 전기탑에서 불이 나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가 처음으로 42.195km의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안에 완주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마라톤 2시간 벽깨기 도전에 참가해서 1시간 59분 40초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이 기록은 페이스메이커 도움 등을 받아 이뤄낸 거라 국제육상연맹의 세계 신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3만 팬들 환호 속에 열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장소에서 춤추는 것조차 금지했던 나라인데 최근에 개방 움직임과 한류 열풍이 맞물리면서 의미 있는 공연이 성사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터질 듯한 함성, 방탄소년단 공연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 터집니다. 오프닝곡 디오니소스부터 이어진 칼군무. 공연장을 가득 메운 3만 팬들은 공식 야광고 아미 밤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아이돌 등 히트곡이 이어지며 스타디움은 열광에 빠졌습니다. 공연이 열린 사우디 킹파드 스타디움에서 최초로 이뤄진 해외 가수의 단독 공연입니다. 폐쇄적인 사우디지만 문화 개방 움직임과 맞물려 공연이 성사됐습니다. 특히 킹파드 스타디움은 2년 전까지 여성 출입을 금지했지만 이날은 소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탄소년단도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복근에 노출하는 안무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에 이어
이달 말 한국 공연을 끝으로 방탄소년단은 5달 동안의 월드 투어를 마무리 짓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홍콩 시민 약 1,000명이 모여 2km 길이의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여대생이 경찰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걸 계기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 겁니다. 또 일부 지역에선 바닷가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시신으로 발견된 15살 여학생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경찰은 이 여학생 죽음에 수상한 점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경찰이 죽인 뒤 유기했다는 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부분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과세율 인상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 고문을 위촉하고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20시간 가까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 경찰청에 출석한 황 회장은 오늘 새벽 3시쯤 귀가했는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7일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일어난 북한 어선과 일본 단속선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일본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 단속선이 북한 어선을 침몰시켰다며 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감사와 애걸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목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선 아산 공장을 방문을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는데 당시의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예.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함께 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광극을 만들자는 오늘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들으셨지만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3조 1천억 원 상당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만날 때마다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이 여전히 이제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예. 국정 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이를 볼모로 세제 지원이나 특혜성 규제 완화 등 과도한 기업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정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서 친재벌,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라는 말도 더했습니다. 예. 심상정 대표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 이런 표현을 썼군요. 그것 때문에 오늘 키워드를 감사와 애걸로 잡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또 그 표현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 공장을 함께 찾았던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는데 문 대통령의 공장 방문을 애걸했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라도 더 필요한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지은 죄 때문에 이 같은 산업 현장을 대통령이 기피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라고 썼는데 예.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를 신밀월 관계로 해석한 조선일보와 심 대표의 지적이 닮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정의당이 반박의 논평을 냈는데 심 대표의 비판을 조선일보와 한패로 만들어버리는 고약한 말본세라고 반발을 하면서 예. 대통령이 기업 현장 방문할 수 있지만 이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인 이 부회장을 9차례나 만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이 부회장도 동행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고 당시에 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 일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한 이후부터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 목요일 만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말에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횡령 혐의에 대해서 뇌물 액수를 늘려서 다시 보라라고 2심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처음 이뤄진 만남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눈치 게임으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눈치를 보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한 게임 대회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홍콩 출신의 프로 게이머가 이 경기에서 승리한 직후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예. 头先低下。光复香港时代革命。 네, 보시면 이 고글과 마스크를 쓴 모습이 눈에 띄셨을 텐데 예. 홍콩의 시위대처럼 고글과 마스크를 쓰고 이 홍콩에게 자유를 달라고 소신 발언을 하면서 이 승리의 세리머니 같은 걸 한 거죠. 여기에 깜짝 놀란 쪽이 이 게임 대회를 주최한 미국 회사인 블리자드라는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곧바로 이 발언은 우리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다라고 수습에 나섰고 이 해당 발언을 한 선수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하고 또 상금까지 몰수했습니다. 예, 돌발적으로 나온 상황이라 아마 회사도 당황한 모양인데 자격 박탈까지 했군요. 자, 이렇게 선을 그었던 거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어떤 불만이 나올까 봐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 사례가 있었고 또 중국의 눈치를 봤다고 할 만한 사례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 NBA 경기에서 중국의 오성홍기가 등장한 모습입니다. 이 중국 상하이에서 시범 경기가 있었는데 중국 팬들이 저렇게 오성홍기를 흔들면서 NBA 측에 항의의 뜻을 보냈습니다. 예. 또 일부 팬들은 아예 티켓을 찢어서 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인증까지 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중국 팬들이 이렇게 반발한 건 제가 소개해드릴 발언의 여파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 휴스턴 로키츠라는 NBA 팀의 단장인 데릴 모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자유를 위한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라는 예.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팬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NBA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었었고요. 이래서 이 단장 본인은 물론이고 선수들까지 중국의 머리를 숙여야 했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Yeah, we apologize. We love China. We love playing there. 예. 홍콩 시위를 지지하면은 중국 팬들이 저렇게 또 격하게 들고 일어나는 모습인 거군요. 네, 아무래도 NBA가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해에 1조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하고 또 NBA를 보는 중국 팬들이 5억 명에서 6억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또 블리자드라는 소개해드렸던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자본이 상당히 들어간 회사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나 머니 때문이라는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뭐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돈이 중요하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네. 예,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부터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3도, 대구 2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일본에 상륙한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도 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엔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엔 최대 7m의 높은 파도도 예상돼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